브라질 상파울루주 가비앙 페이쇼토 공장에서 태극마크가 박힌 C-390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건 수송기 한 대의 출고가 아니라 미국이 70년간 잠가놓았던 하늘의 가격표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이번 노라웃을 단순한 기종교체로 읽는 건 업계 밖의 시선이다.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 공군이 C-130 계열을 운용해온 시간은 길었다. 그만큼 미국식 FMS의 본질을 현장에서 체감해온 시간도 길었다. 물건은 주겠다. 그러나 뜯어보진 마라. 기술은 알 필요 없다. 가격은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불공정한 문장 하나로 요약되는 계약 구조가 문제의 뿌리다. 본은 한국이 내는데 주도권은 미국이 주는 방식, 항전장비 통합 같은 기본적 요구조차 허가를 전제로 만드는 방식, 전력의 주권이 아니라 조달의 종속을 정상으로 포장해온 방식. 한국 공군이 이 구조에 피로감을 느꼈다는 표현은 점잖다. 정확히는 한국을 호구로 고정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거부다. 그래서 이번 선택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성능표가 아니다. 계약 체계로 불과 2년, 통산적인 방산 도입 스케줄을 비웃듯이 시계가 빨랐다. 이 속도 자체가 메시지다. 한국은 더 이상 검토의 언어로 시간을 끌지 않는다. 필요한 건 확보하고, 구조를 바꾸고, 다음 판을 준비한다. 반면 워싱턴과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지 경쟁 기체가 나와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독점, 카르텔의 심장부를 가격과 통제권이라는 두 축에서 외신 반응은 장식이 아니라 증거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미국의 방산 매체들이 이번 선택을 두고 아시아의 반란이라는 뉘앙스로 해석했다는 것. 이 계약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특히 미국 항공 전문 매체가 이번 계약을 성능 좋은 비행기 쇼핑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밀어넣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읽었다는 부분은 중요하다. 미국 언론이 이런 프레임을 쓴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구매자로만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브라질 비행기를 사주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한국 부품과 정비 생산 역량을 브라질 플랫폼에 실어 세계로 보내겠다는 설계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움직임은 대체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이동이다. 여기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약점이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민항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용기로 눈을 돌린 브라질은 아시아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없었다. 즉,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태였다. 한국은 이 틈을 정확히 찔렀다. 단순 할인 요구가 아니라 기술 제휴, 국내 부품 생산 같은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이었다면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아시아 거점이 급한 브라질은 그 제안을 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기술적 승리다. 계약서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가 기체 스펙보다 더 큰 전력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성능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성능은 선전이 아니라 정당화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C-130J는 여전히 터보프롭 방식을 고수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670km 수준에 머문다. 반면 한국이 도입한 C-390은 V250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제트 수송기로 최고 속도 마하 0.8, 시속 870km에 달한다. 숫자는 냉정하다. 전장에서 생존성을 가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물자를 나른다는 가정만 놓고 봐도 왕복 시간의 단축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노출 시간, 감소, 작전 융통성 확대, 적 방공망 회피여지 증가로 연결된다. 속도는 빨리 도착한다가 아니라 덜 맞는다로 번역된다. 적재, 능력도 마찬가지다. C-390의 최대 적재 중량은 26톤, C-130, J-32, 약 21.7톤 수준이라면 최소 4톤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도표 위에서는 얌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군장 병력의 추가 탑승, 장갑 차량, 장비의 운용, 여유, 보급 회전율에 직결된다. 즉, 수송기가 전장 리듬을 바꾼다. 한 번에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단순한 원리가 결국 전력의 효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건의 진짜 핵심은 돈의 논리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C-130 계열 가격이 옵션에 따라 대당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점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유지비까지 부르는 게 갑이 드는 순간, 그건 무기 체계가 아니라
조달 세금이다. 반대로 C390의 기체 가격이 대당 약 5천만 달러, 한화 약 6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한국이 왜 이 판을 흔들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성능은 20% 이상 뛰어난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다는 프레임이 성립하는 순간 미국의 프리미엄은 품질이 아니라 통제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통제권은 구매자가 돈을 내고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그 모순을 시장에 노출시켰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좋은 거울이다. 일본은 자주방이라는 구호 아래 C2 수송기를 독자 개발했지만 대당 가격이 2,300억 원에 육박하는 괴물로 변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해외 수출은 전무하고 자국 내 조달 물량마저 줄어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즉, 독자 개발이 독자 고립으로 번역된 사례다. 일본이 기술을 쌓았다고 주장하는 동안 시장은 일본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검증된 플랫폼을 활용해 기술을 흡수하고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진입으로 실리를 챙기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택했다. 여기서 차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계산 능력이다. 비용 구조가 더 현실적인가? 이번 롤아웃이 브라질 현장에서 환호를 만들었다는 장면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체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공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란다. 실제로 노후한 C130을 대체하려는 전 세계 수송기 수요가 요동치는 가운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C390을 선택하는 흐름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들어오면 그 순간 C390의 몸값이 올라간다. 이른바 K-방산 보증표 효과. 한국은 이제 구매자가 아니라 검증자로 기능한다. 미국이 독점하던 판이 흔들리는 이유는 경쟁 기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판의 심판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건 한국이 동맹의 언어로 종속을 정당화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부가 걱정하듯 혈맹 의심 같은 감정 프레임은 본질이 아니다. 동맹은 종속 계약의 면죄부가 아니다. 한국은 그걸 조달 구조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수송기 세대가 아니라 협상력의 세대다. 그리고 이 협상력은 단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금이 간 독점은 다음번에는 더 큰 균열을 만든다. 문제는 그 균열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가격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다시 잠그려 들 것이고 그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선택지를 압박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주도권 게임은 훨씬 거칠어진다는 점이다. FMS는 계약 방식이 아니라 통제 장치다. 이 점을 외면한 채 동맹 간 표준 절차라는 말로 포장하는 순간 조달은 전력이 아니라 종속을 생성한다. 한국 공군이 C130 계열을 장기간 운용하며 누적해온 피로감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다. 핵심은 결정권의 박탈이다. 무엇을 사는지는 한국이 정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미국이 정하는 구조. 이 비대칭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다. FMS의 작동 논리는 단순하다. 물건은 제공한다. 그러나 내부는 열어보지 못한다. 기술 정보는 제한된다. 통합은 허가 대상이다. 가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통보 사항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구매자는 사용자로 격화된다. 최근 C130, J30의 도입 가격이 옵션에 따라 급등하고 한국이 원하는 한국형 항전 장비 통합조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이 구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돈은 한국이 내지만 운용의 주행세는 미국이 걷는 형태. 이것이 동맹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반복성이다. FMS는 한 번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 다음 계약까지 자동 연장되는 구조적 종속을 만든다. 한 기종에 묵히면 후속 개량, 정비, 부품, 교육, 업그레이드까지 같은 트랙을 강제당한다. 그 결과 선택지는 줄고 협상력은 증발한다. 한국 공군이 느낀 피로감은 특정 기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세대 전력에서도 같은 계산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미국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독점하던 규칙을 벗어났느냐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는 구매자라는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태도 변화가 바로 C390 선택의 출발점이다.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플랫폼을 쓰는 순간
FMS라는 프레임에 갇히지만 브라질 플랫폼을 선택하는 순간 협상의 언어 자체가 달라진다. FMS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다. 보입 일정, 개량 일정, 통합 일정이 모두 외부 승인에 묶인다. 전력이라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 타이밍을 타국의 행정 절차에 맡긴다는 건 전장을 외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계약이 체결 후 불과 2년 만에 롤아웃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한국이 기다리는 고객에서 속도를 설계하는 주체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 속도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다. 더 이상 검토의 언어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워싱턴이 불편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FMS 바깥에서 배안을 만들어냈다는 설레가 더 위험하다. 독점은 경쟁자보다 설레를 두려워한다. 한번 빠져나간 고객은 다음 고객에게 출구가 있다는 신호를 남긴다. 영국과 미국의 방산 항공 전문 매체들이 이번 결정을 두고 단순한 기종 비교가 아니라 독점 구조의 균열로 해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이 계약을 수치가 아니라 구조 변화로 읽었다. 물론 반론은 존재한다. 미국 무기가 여전히 최고 아니냐는 질문이. 그러나 이 질문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린다. 문제는 최고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최고라는 명분 아래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가다. 데이터의 세계에서 C390과 C130, 제2의 비교는 이미 성능과 비용 모두에서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여기에 통합 자유도, 가격 구조, 협상 여지까지 더하면 FMS의 프리미엄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이 비용을 계산했다. 그리고 계속 낼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이번 선택의 본질이다. 동맹을 부정한 게 아니라 동맹을 거래 불가 영역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이제 동맹은 명분이 아니라 조건 위에서 논의된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송기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이 이 흐름을 일시적 이탈로 관리하려 할지 아니면 규칙 자체를 다시 조이려 할지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마주하게 될 압박의 형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브라질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브라질 말고는 이 조건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는 판단의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브라질이었나가 아니라 왜 다른 선택지는 모두 배제되는가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번 계약을 전략으로 읽을 수 없다. 유럽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 에어버스가 지배하는 유럽 항공산업 구조에서 한국이 요구한 수준의 기술 접근과 국내 부품 생산, 공급망 참여는 현실성이 낮다. 유럽은 협력의 언어를 쓰지만 실제 계약서에서는 자국, 산업보호가 절대 우선이다. 공동개발의 말에도 핵심 설계와 인증 권한은 쉽게 넘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럽 플랫폼을 선택하는 순간 한국은 또 다른 형태의 정교한 종속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FMS보다 세련됐을 뿐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 플랫폼은 성능 이전에 규칙이 먼저 따라온다. 플랫폼을 사는 순간 FMS, 수출 통제, 통합 제한, 승인 체계가 자동으로 딸려온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 한국이 원하는 건 할인이 아니라 접근이었고 미국은 그 접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쪽에 서 있다. 이 조건에서 미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럼 남는 건 누구인가? 기술은 있지만 시장이 절박한 국가, 그리고 아시아, 레퍼런스가 없는 업체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바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였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민항기 시장에서 밀려난 브라질은 군용기로 활로를 찾았지만 아시아에서의 실적이 전무했다. 즉 제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를 대신해줄 고객이 없었던 상태다. 한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여기서 협상의 힘의 방향이 뒤집힌다. 통상 방산협상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쪽은 약자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다. 한국은 자본력과 운용 레퍼런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공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검증, 장벽을 한 번에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공군이 선택한 기체라는 사실은 브라질이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함이 된다. 이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이동한. 그래서 한국이 던진 카드는 가격 인하가 아니었다. 기술 제휴, 국내 부품 생산, 글로벌 공급망 참여, 이 세 가지는
미국식 계약에서는 애초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브라질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시아 거점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조건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반 진입, 파트너에 가까웠다. 엠브라에르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협상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롤아웃을 브라질이 한국에 비행기를 판 사건으로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실제로는 한국이 브라질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산업, 역량을 글로벌 유통망에 실어 올린 사건이다. 한국 부품, 한국 정비, 한국 생산 참여가 엠브라에르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순간 이 계약은 단순 구매를 넘어선다. 방산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4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체 몇 대의 가격이 아니라 연결된 시장의 크기가 계산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구조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유형이다. 미국은 경쟁 기체가 등장하는 것보다 공급망이 분산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복점은 가격 경쟁에는 버틸 수 있지만 네트워크 경쟁에는 취약하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미국의 판을 정면으로 깨는 대신 판에 옆면을 벌려 새로운 통로를 만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온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위협적인 방식이다. 브라질 역시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엠브라에르는 한국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신뢰의 지렛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플랫폼은 브라질의 것이지만 레퍼런스와 확장성의 키는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 공군의 선택이 유지되는 한 C390의 시장 가치는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반대로 한국이 빠지는 순간 그 가치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 비대칭이 바로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즉, 한국은 약자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약자의 약점을 지렛대로 삼아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판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단기 전력 보강만을 목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다음 수순을 개선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며 어느 시점에 북자 노선으로 전환할 것인가. 브라질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였을 뿐이다. 문제는 이 통로를 통과한 이후다. 한국이 이 관계를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으로 유지할지에 따라 이 협력은 동반 성장으로 남을 수도 있고 역할 분리가 명확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선택이 어느 시점에서 내려지느냐에 따라 C390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다음 산업, 국면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로 들어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논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C390과 C130J는 이미 같은 체급에서 싸우는 기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전략 분석은 공중에 뜬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속도다. C130 J 허큘리스는 터보프롭 방식을 고수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670km 수준에 머문다. 이 수치는 수십 년 전 기준에서는 합리적이었지만 오늘날의 전장 환경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C390은 V250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제트 수송기다. 최고 속도는 마하 0.8, 시속 약 870km에 이른다. 단순히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다. 전장에서 속도는 생존성의 다른 이름이다. 동일한 항로를 기준으로 할 때 노출 시간은 줄어들고 적 방공망에 포착될 확률은 낮아진다. 수송기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통념은 이미 무너졌다. 현대 전장에서 느린 수송기는 그 자체로 표적이다. 이 차이는 작전 반경에서 바로 체감된다.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왕복, 시간의 단축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더 빠른 기체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회전을 할 수 있고 이는 보급의 밀도와 지속성을 바꾼다. 속도는 물자를 빨리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리듬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터보프롭과 제트의 차이는 기술적 취향이 아니라 세대 차이로 드러난다. 다음은 적재 능력이다. C390의 최대 적재 중량은 26톤이다. 반면 C130, J30은 약 21.7톤 수준이다. 최소 4톤 이상의 차이. 숫자로 보면 얌전해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체가 전혀 다르다. 완전 군장 병력 기준으로 소대 단위 이상의 추가 탑승이 가능해지고 장갑차나 대형 장비를 싣는 데서 여유가 생긴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실었다가 아니라 작전 구성 자체를 단순화시킨다. 수송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함께 줄어든다. 전쟁은 늘 단순한 쪽이 이긴다.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포인트가 있다. C130 계열은
오랜 기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표준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운영국가가 많다는 건 장점이지만 동시에 설계의 진화가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C390은 후발주자로서 최신 요구 조건을 반영해 설계됐다. 활주로 조건, 고온 고고도 환경, 현대적 항전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 이 차이는 단기간에 뒤집히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모든 논쟁은 비용으로 수렴한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C130J 계열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대당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지비, 부품, 업그레이드, 정비 계약까지 포함하면 비용 구조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구르는 게 값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반면 C390의 기체 가격은 대당 약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비교만 놓고 봐도 가격 차이는 명확하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성능은 더 높고 가격은 더 낮다. 이 조합이 성립하는 순간 기존 프리미엄의 정당성은 붕괴된다. 더 비싼 이유가 더 나은 성능이 아니라 구조적 독점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국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자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이 비교가 불편한 쪽은 분명하다. 그래서 종종 논점이 바뀐다. 검증된 기체냐, 전통이 있느냐 같은 말이 등장한다. 그러나 검증의 기준도 변하고 있다. 이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C390을 선택했고 까다롭기로 알려진 한국공군까지 이 기체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검증이다. 전통은 과거의 자산일 뿐 미래의 담보는 아니다. 여기서 일본 사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C 수송기를 독자 개발했다. 기술적으로 실패한 기체는 아니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2,300억 원에 육박하는 순간 이 기체는 시장에서 고립됐다. 수출은 전무했고 자국 내 조달 물량마저 줄어들었다. 성능이 아니라 비용 구조가 전력을 갉아먹은 사례다. 이와 비교하면 C390은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맞췄고 그 결과 여러 국가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하다. C390과 C130J의 비교는 더 이상 취향이나 동맹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속도, 적재, 비용이라는 세 개의 축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균형 붕괴는 단일 기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송기 시장 전체의 기준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낳는. 기준이 바뀌면 그 위에 쌓아온 기존 질서는 흔들린다.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에 누가 적응할 수 있고 누가 폭우에 적응하지 못하느냐다. 그리고 그 적응 속도의 차이가 다음 단계에서 시장과 전장의 주도권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한국 공군의 선택은 구매의 결정이 아니라 인증 행위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C390의 시장 가치가 계약 한 건으로 재평가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 방산 시장에서 누가 샀느냐는 스펙보다 강력한 신호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 공군이 특정 기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술, 운용, 비용 구조를 동시에 통과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효과는 즉각적이다. 이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C390을 선택하는 흐름이 형성돼 있었지만 선택들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례였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면서 성격이 바뀐다. 유럽의 선택이 검토 가능한 옵션이었다면 한국의 선택은 검증 완료에 가깝다. 한국 공군은 운용 조건이 까다롭고 항전 통합 요구가 높으며 도입 이후의 유지 계량까지 장기적으로 따지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선택했다는 사실은 C390이 단순히 싸고 빠른 기체가 아니라 운영체계로서 성립한다는 증거로 작동한다. 이른바 K방산 보증표 효과는 여기서 나온다. 한국은 이미 FA50, K9 등을 통해 한번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한국이 쓰는 무기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C390 역시 같은 경로에 올라탔다. 이 순간부터 C390은 브라질의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검증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장 반응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수송기 시장은 현재 노후화된 C130 대체 수요로 요동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공군 채택이라는 레퍼런스는 구매를 망설이던 국가들에게 결정을 앞당기는 촉매가 된다. 결과적으로 C390의 협상력은 상승하고 이는 기체, 가격뿐 아니라 정비, 후속 지원, 부품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도입에 투입한 7,100억 원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시장 가격 형성에 개입한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브라질에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업체들이 엠브라에르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상승한 시장 가치의 일부는 한국 산업으로 환류된다. 즉 한국은 구매자로서 돈을 쓰는 동시에 공급자로서 시장 확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단순 수입과 바른 지점이다. 기체가 팔릴수록 한국 부품과 정비 역량이 함께 이동한다. 이 구조는 기존 방산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국식 모델은 명확하다. 플랫폼은 미국, 핵심 부품과 통제권도 미국, 파트너는 하청 또는 조립 역할에 머문다. 반면 C390을 둘러싼 구조에서는 한국이 중간 허브로 기능한다. 아시아에서의 운용 데이터, 정비 인프라, 후속 계량 요구가 한국을 통해 축적된다. 이 데이터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다음 계약과 다음 설계의 기준이 된다. 즉, 한국은 시장 정보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시장 기준을 생산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선택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미국 독점 구조에 묶이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할 여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중간 기준점은 이상적인 참조 대상이 된다. 미국만큼 비싸지 않고 일본처럼 고립되지 않았으며 중국처럼 불투명하지 않다. 한국의 선택은 이들에게 안전한 이탈 경로로 읽힌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단지 C130이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기준 설정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한번 기준이 이동하면 되돌리기 어렵. 가격, 성능, 통제권의 조합에서 새로운 기준선이 그어졌고 그 선 위에서 기존 미국산 플랫폼은 점점 설명 비용이 커진다. 왜 더 느리고 더 적게 싣고 더 비싼지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커진다. 더 많은 국가가 C390을 도입할수록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과 판단은 더 자주 인용된다. 이는 단순한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발언권으로 전환되는 자산이다. 어느 시점부터는 한국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가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구조가 굳어지는 순간 C390은 특정 기체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그러나 이 상승 곡선이 영구적이라고 가정하는 건 위험하다. 보증표는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 계량 요구, 비용 통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이 신뢰는 강화될 수도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 공군의 선택이 시장을 끌어올린 만큼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기대를 감당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한국이 이 역할을 의도적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가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자주 개발을 선택했고 한국은 선택지를 관리했다. 이 차이는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 구조의 차이다. 이 수송기 사례는 왜 국산화라는 단어가 전략 없이 쓰일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본의 출발점은 명확했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 기술로 대형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비용이라는 변수를 제거해버렸다는 점이다. 시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용이라는 전제가 강하게 작동했다. 수출 가능성은 부차적 요소로 밀렸고 그 결과 설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복잡해졌다. 개발 기간은 늘어났고 비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대당 가격이 2,300억 원에 육박했다는 수치는 단순한 고가가 아니라 수출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망 선고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갈라파고스에 빠졌다. 성능이 나쁘지 않아도 가격이 시장과 단절되는 순간 그 기체는 고립된다. 해외에서는 좋지만 살 수 없는 물건이 되고 자국 내에서는 예산 압박으로 조달 물량이 줄어든다. 물량이 줄면 단가가 더 올라가고 단가가 오르면 더 팔 수 없어진다. 이 악순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일본은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대로 한국은 독자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점을 관리했다. 무리한 독자 개발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미 검증된 C390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수를 흡수하고 부품 국산화와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로를 택했다. 이 선택의 핵심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결단이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다. 결국 남의 플랫폼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지적은 기술을 소유하는 것과 기술을 지배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한. 일본은 플랫폼을 소유했지만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다. 한국은 플랫폼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지만 그 플랫폼이 굴러가는 시장의 일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방선에서 후자가 더 강력한 위치다. 또 하나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다. C2 개발은 일본이 모든 개발 리스크를 혼자 떠안는 구조였다. 일정 지연, 비용 증가, 성능 조정의 부담이 모두 국내로 귀속됐다. 반면 한국은 C390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기체의 데이터를 공유받는다. 이 데이터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다. 향후 국산 대형 수송기 MCX 개발에서 설계, 시험, 운용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은 돈을 주고 기체를 산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산 셈이다. 이 차이는 수출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C2를 해외에 팔고 싶어도 가격과 운영 비용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반면 한국은 C390이라는 국제적 플랫폼 안에서 부품, 정비, 후속 지원으로 참여한다. 기체가 팔릴수록 한국 산업의 접종도 함께 늘어난다. 이 구조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영향력을 키운다. 일본이 단일 기체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한국은 여러 기체와 여러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더 중요한 건 인식의 차이다. 일본은 자국 기술이라는 명분을 우선했고 한국은 운용 가능한 전력이라는 현실을 우선했다. 그 결과 일본은 기술적으로 고립되고 한국은 기술적으로 연결됐다. 연결된 기술은 진화하지만 고립된 기술은 정체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이 대조는 단순한 비교 사례가 아니다. 향후 MCX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일본의 실패는 독자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아니라 독자 개발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에 대한 경고. 한국은 아직 그 시점을 미리 쓰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모으고 시장을 읽고 협상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 과정이 충분히 누적되면 독자 개발은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 된다. 문제는 이 전략이 항상 옳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랫폼 의존이 길어질수록 전환 비용은 커진다. 어느 시점에서 한국은 계속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할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일본은 너무 일찍 독립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한국은 아직 그 질문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는 영원할 수 없다. 그 선택의 타이밍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C390을 발판으로 한 한국의 전략은 성공 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종속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MCX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체다. 그러나 이번 선택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가장 싸게 만드는 조건은 이미 확보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 선언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손에 쥐고 출발하느냐다. 한국이 C390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전력을 한 단계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개발에서 가장 비싼 구간을 건너뛰기 위해서다. 대형 수송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설계가 아니다. 위험은 시험과 운용에서 발생한다.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다르다. 활주로 조건, 지후, 반복 운용에서의 피로 누적, 정비, 주기, 실제 적재 구성에 따른 성능 변화. 이 모든 것은 개발 초기에 예측하기 어렵고 뒤늦게 드러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일본 C2 가격은 문제의 상당 부분도 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비용과 구조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튀어올랐다. 한국은 이 위험을 MCX에서 직접 맞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대 가까이 운영되며 검증을 거친 C390의 운영 데이터는 향후 MCX 개발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과서다. 단순히 성능 수치가 아니라 고장 패턴, 정비 시간, 부품 수명, 운용 부대의 실제 요구가 데이터로 쌓인다. 이 데이터는 개발 일정 단축으로 직결된다.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건 결국 시간을 산다는 의미다.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포인트가 있다. MCX는 C390의 복제품이 아니다. 오히려 C390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다.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은 같은 기체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어디서 달라져야 경쟁력이 생기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적재, 효율, 항전 통합, 정비성,
비용 구조 중 어느 지점이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감각. 이 감각은 책상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제 운용 데이터에서 나온다. 엠브라이르 역시 이 관계에서 일방적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아시아 허브가 필요한 브라질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전략 거점이다. 항공 MRO 센터 구축, 기술 이전 논의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 정비를 넘어 설계, 철학과 생산 공정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 이 경험은 문서로 이전되는 기술보다 훨씬 끈질기다. MCX 개발에 투입될 인력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산이다. 비용 구조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이 MCX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진 예산은 3조 원 이상이다. 이 숫자는 야심이 아니라 부담이다. 후발주자로서 이 부담을 혼자 떠안으면 작은 설계, 수정 하나가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C390을 통해 기준선을 확보하면 어떤 선택이 비용을 폭발시키는지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 즉, MCX는 모험적 개발이 아니라 확률이 계산된 프로젝트로 변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 관리다. MCX를 지금 당장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시장의 창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 C390의 글로벌 확산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운용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는 시점, 그리고 한국 산업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시점, 이 두 조건이 겹칠 때 MCX는 단순한 국산 기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다음 세대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차이는 다시 한번 드러난다. 일본은 시장이 열리기 전에 기체를 먼저 만들었고 한국은 시장과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느린 선택인지는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방산 개발에서 느린 선택은 종종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실패를 한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년과 수조 원이 절약된. 물론 이 전략이 자동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의존이 길어질수록 독자 개발로 전환할 때 비용과 저항도 커진다. 어느 순간 한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C390을 계속 개량해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MCX로 갈 것인지. 이 선택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산업, 외교가 동시에 얽힌 결정이 된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과 멈춰 있다는 것은 다르다. MCX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체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그 움직임이 어느 시점에서 가속으로 전환되느냐,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준비된 주체로 서 있을 수 있느냐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MCX는 계획이 아니라 잠재력의 형태로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이 재판은 쥐체를 넘어 구조로 이동한다. C390을 둘러싼 선택이 진짜로 흔드는 것은 특정 무기 체계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독점의 전제다. 미국이 장악해온 수송기 시장의 힘은 기체 자체보다 네트워크에 있었다. FMS, 부품 공급, 정비 체계 업그레이드, 승인, 재판매 제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가 하나의 띠처럼 묶여 있었다. 이 띠에 묶인 국가는 선택지를 잃고 선택지를 잃은 국가는 협상력을 잃는다. C390의 확산은 이 띠를 끊지는 못해도 느슨하게 만든다. 느슨해진 구조는 반드시 다른 출구를 만든다. 한국은 그 출구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 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역시 같은 구조 안에 있다. 독자 개발을 외쳤지만 시장과 연결되지 못한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국 내 조달에 갇힌 고비용 구조를 떠안았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지만 불투명한 데이터와 신뢰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세 축 사이에서 한국은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처럼 완전한 복정자는 아니지만 일본처럼 고립되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불신의 대상도 아니다. 이 중간 위치가 바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다. 한국은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비용 구조를 관리하며 실제로 전력을 굴리는 주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판단은 곧 기준이 된다. 어느 정도 성능이면 충분한가? 어느 수준의 가격이면 합리적인가? 어느 범위까지 통제권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선택을 통해 시장에 흘러나간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기존 강대국의 설명 비용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결코 평온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점이 무너질 때 기존 지배자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가격을 낮추거나 규칙을 다시 조인다. 전자는 경쟁을 인정하는 행위고 후자는 정치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통제 강화, 승인 지연, 동맹을 명분으로 한 압박. 이런 수단은 이미 익숙하다. 한국이 마주할 다음 국면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규칙, 경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 많은 국가와 손잡아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도 있고 특정 블록 안에서 균형을 관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공짜는 없다. 네트워크를 넓히면 책임이 커지고 균형을 택하면 압박은 집중된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외부 결정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택의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C-390에서 시작된 변화는 수송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전투기, 무인기, 해군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유무인 복합 전력, 무인 편대기, 국산 플랫폼 개발이라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완성품을 고르는 국가가 아니라 구조를 조합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를 조합하는 단계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한쪽으로 기울면 종속이 되고 다른 쪽으로 밀면 고립이 된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한국은 계속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C-390은 그 첫 시험대에 불과하다. 이 시험을 통해 한국은 분명히 한 가지를 증명했다. 가격표를 받아 적는 위치에서는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자유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그리고 그 한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려 될 것이냐다. 이 질문이 아직 열려있는 한 C-390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결코 과거형으로 정리될 수 없다.